인코텀스 2020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화면에서와 같이 A, B, C, D, E, F, G 개략적으로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C와 그 다음에 이 조항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또 좀 중요하다고 한다면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과 인코텀스 FCA 규칙과의 조합하는 이 문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선화증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선행되어야 합니다만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A에 있는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과 FCA 규칙과의 조화,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조항에 대한 조항의 위치가 변경 등등등 해서 이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선 적재 표기가 있는 선화증권과 인코텀스 FCA 규칙과의 조합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이전의 인코텀스 2010과 비교해서 인코텀스 2020은 인코텀스 2020 FCA 규칙의 A6과 B6 조항, 그 A6와 B6 조항에서 보면은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 선화증권을 다시 잠깐 A6와 B6 조항이라는 것은 밑에서 잠깐 보면은 여기서부터 A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A6라 하면 바로 딜리버리 그리고 운송 서류, 즉 인도 운송 서류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인도 운송 서류에서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거의 그 매수인의 운송인이죠. 왜냐하면 FCA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 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운송비를 부담하는 측에서 운송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 인코텀스 2020을 학습할 때. 따라서 매수인이 선적 후에 선적 선화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그 자신의, 즉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지시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을 규정해서 매도인이 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선적 선화증권을 제공할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 규칙에 관해 매수인에게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FCA 규칙에 있어서는 프리 캐리어이기 때문에, 즉 매도인이 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자기의 위험과 비용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화증권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운송인에게 물품만 넘겨주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지 않은 상황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선화증권을 수치 선화증권과 선적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때 선적 선화증권이 아닌 수치 선화증권을 발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신용장에 의거하여 매도인이 자기의 거래 은행에 가서 대금을 결제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2020에서는 요 FCA 규칙에 있어서의 어떤 선적 선화증권을 소위 매도인이 발행할 수 있도록 소위 규정을 해두었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국제 운송에 들어가서 선화증권을 이야기할 때 왜 신용장 하에서 수치 선화증권은 안 되고 선적 선화증권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 조항에 관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인코텀스 2020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무, 위험,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한 여러 조항에서 각 당사자에게 할당되는 다양한 비용이 나뉘어 규정되었습니다. 가령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코텀스 2010의 FOB 규칙에서는 인도 서류의 취득에 관한 비용에 관해 비용 분담이라는 제목의 A6조항이 아닌 인도 서류라는 제목의 A8조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A8조항이죠. 인도 서류가 나오는 이제 A8조항이 있고, 여기도 보면은 A8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변형이 되어서 비용 분담이란 측면에서 소위 여기 보면은 비용 분담이 2020에서는 A9조항이 나와 있죠. A9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A6조항이 있던 것이 사실상 엄격하게 하면은 그 이전에 A6조항이 있던 것이 소위 A9조항으로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조항이 어떤 당사자 간의 의무에 관련된 조항이 약간 변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앞의 중요한 인도라든지 인도 의무의 수령, 위험 이전, 운송 보험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앞쪽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인코텀스 2020 규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IF 규칙과 CIP 규칙에서의 적하보험에 관한 부부 범위의 차별화입니다. 즉, 종전의 CIF 및 CIP 규칙에서는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소위 협회 적하약관, 이걸 우리가 앞에서도 ICC라고 한다 그랬죠. 협회는 인스티튜트, 구체적으로는 영국 런던의 보험자 협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국 런던 보험자 협회의 협회, 즉 협회에서 만들어둔 적하 약관, 이것을 우리가 인스티튜트 카고는 하물이죠. 하물 약관을 이야기한다. 그와 유사한, 그리고 시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 담보 규칙이라 해서, 자, ICC에 구약관도 있고 신약관도 있다 했습니다. 이럴 때 그 ICC에 구약관에는 주로 위험과 손해를 같이 규정해서, 구약관에는 최대 담보 규정이 ICC-AR, ICC-WA, ICC-FPA 순서로 내려가면서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점차 줄어드는 것. 다시 말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AR에서 WA, FPA로 가면서 보험료도 역시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관에 오면은 조금 더 명료화해서 ICC A약관, B약관, C약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A약관이 제일 담보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이 A학점이 좋듯이 약관상의 A약관이 담보 범위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B약관, C약관으로 가서 구약관에서는 이와 같이 CIF나 CIP는 소위 ICC의 소위 최소 담보 규정이라 해서 ICC-C 혹은 ICC-FPA의 어떤 담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서는 주로 CIF는 앞에서도 재래 화물에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벌크 카고의 해상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CIF 규칙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바로 ICC C약관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지만, 그러나 당사자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부보를 하기로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명문화했다. 이것은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자체의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보 범위에 대해서 ICC를 준용을 하되 부보 범위를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ICC 인코텀스를 소위 채택하면서 보험에 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당연히 ICC C약관으로 부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CIP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은 협회 적하약관의 A약관, 최대담보약관이죠. 소위 A약관에 따른 부보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합의가 있으면은 이 A약관보다 낮은 BC약관의 부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위 인코텀스를 채택을 하면서 보험에 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은 당연히 CIF는 ICC 조건, CIP 규칙은 ICC 약관이라 하는 요 차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뀌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전 2010에서는 CIF나 CIP는 전부 ICC 최저 담보 약관, 즉 ICC C 약관에 부과하면 되었는데 요 CIP의 경우에 있어서 A 약관으로 담보 범위를 훨씬 높였다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번째로 보면은 2010 규칙에 따르면은 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제3자 운송인이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이 서드파티 캐리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매도인이나 혹은 매수인이 아닌 그 당사자가 아닌 전문적인 운송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제외한 다른 타 운송인을 우리가 제3자 운송인이라고 하는데 2010에서는 이 물품의 운송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제3자 운송인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스 2020에서는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제3자 운송인의 개입이 전혀 없이 운송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서 결국은 D규칙의 경우 가령 예를 든다면은 D규칙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D규칙의 경우는 매도인이 목적지 지정된 장소, 즉 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 장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이 소위 부담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매도인이 소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운송은 매도인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 운송인에게 소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이 D규칙에서 매도인이 자기가 소위 어떤 운송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있을 경우에, 그 운송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그 자신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져가도록 못할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와 같은 D규칙에서 매도인 자신이 소위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마찬가지로 FCA도 마찬가지죠. FCA도 프리캐리어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어디에서? 소위 선적지에서, 즉 수출지에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건네주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그 이후에 자기 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매수인이 제3자 운송인을 위해서 운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매수인이 자기의 운송수단이 있다면 굳이 제3자 운송인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소위 운송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결국 실무적인 측면에서 인코텀스 2020에서는 FCA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D 조건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하나의 규칙이
새로운 규칙이 신설됐죠. DPU 규칙이라 그러는데, 자, 이전에 인코텀스 2010에 있던 DAT 규칙이 DPU 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되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DAT 조건은 Delivered at Terminal 해서 반드시 육상 터미널이든지 해상 터미널이든지 혹은 항공 터미널로서의 어떤 터미널이 지정되기 때문에 그 터미널에 소위 가져가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상의 애로점이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DAT의 특징은 반드시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그 물품이 양하 또는 양육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DAT 규칙을 대신하는 DPU 규칙이 소위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제 DAP 규칙을 보자면은 이 DAP와 DAT 규칙을 우리가 소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소위 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DAT는 도착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에 지정된 터미널에 반입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했고, DAP는 그냥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도착 운송 수단에 실어둔 채 그냥 양하를 위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떴을 때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 DAP의 경우에서는 터미널이 아니고 뭐 지정된 목적지까지인데, 이때 그 목적지까지 가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양하는 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하를 실제적으로 매도인이 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그 이전에 있는 DAT 규칙을 응용을 해서 DPU라 해서, 이 DPU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Delivered at Place Unloaded입니다. 로딩은 뭡니까? 적재한다는 의미인데 unloaded가 되니까 이것은 소위 물품을 내려주는 비용과 위험까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2010에서는 DAT가 먼저 나오고 DAP가 뒤에 나왔었는데, 인코텀스 2020에서는 DAP가 있고 그 다음에 DPU가 오고 DDP가 오는 그 순서의 변경도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두 규칙의 서술 순서가 서로 바뀌었고, 양하전의 인도가 일어나는 DAP가 이제는 DAT 앞에 온다. 틀렸죠? 이건 DPU 앞에 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DAT 규칙의 명칭이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자, Unloaded. 자, 변경돼 이제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는 측면입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지가 터미널에 있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는 장소가 물품의 그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 DPU 규칙의 적용에 동의해야 한다 하는 점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인코텀스 2010에 소위 또 하나 규정 변경된 것이 인코텀스 2020에서는 이전에 소위 도입된 당사자의 보안과 관련된 의무 조항을 운송 의무 및 비용 조항에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 개별 인코텀스의 규칙의 첫머리에 사용되던 가이던스 노트, 소위 가이던스 노트에서 사용 지침은 개정된 규칙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거래에 보다 적합한 인코텀스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도록 돕고, 또 이 인코텀스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해 결정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경우의 그런 지침을, 소위 지침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 인코텀스는 그 무역 실무자들의 간섭과 관행을
ICC에서 정형 거래 규칙으로 규칙화한 것이고, 실제 국제상거래에서 매매 계약 당사자들은 인코텀스 규칙을 변형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코텀스 2층 규칙은 그러한 변경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계약이나 거래에서 위험이 따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효과를 계약서에게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코텀스 2020 규칙상의 비용 부담을 계약에서 변경하는 경우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지점까지 바꾸기로 한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코텀스를 소위 사용할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인코텀스의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바뀌어 있는 이와 같은 개정 사항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인코텀스 2010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 요 두 가지 사항, 요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면은 인코텀스 2010에 대한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인코텀스는 시험 문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역 상무 학습에 있어서는 이 인코텀스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인코텀스 개정된 인코텀스 2020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